2025년 가을의 어느 새벽, 심천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중무장한 요원들이 조용히 진입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두운 거리를 순찰하는 경비원조차 사전에 교체되어 있었다. 이 급습 작전의 목표는 그 어떤 마약 조직이나 외국 스파이 본거지가 아니었다. 바로 중국 최고 권력자의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일명 시가금고라 불리던 핵심 자산지대였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심천의 금맥, 지하개발권, 지상건축권, 그리고 국가급 철도지구에 직접 연결된 복합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고, 오직 내부자들만이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급습의 순간은 곧 하나의 전선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며칠 전 부동산 업계의 대표주자였던 만과의 고위 간부 탄키에가 갑작스럽게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다. 처음엔 단순한 사임이라고 보도되었지만 곧이어 건강상 이유, 업무 과중 등의 모호한 핑계 뒤에 감춰진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탄키에는 단순한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직 군 간부의 아들이자 천건텐겐 그룹의 실질적 운영자 출신이며, 그 출신 배경은 기건공정병이라는 한때 중공군 소속의 비밀 공병 부대였다. 이 부대는 1980년대 초 심천 특구를 실제로 건설한 부대로, 그 멤버들은 해체 이후 시 당국과 협력해 도시 인프라와 부동산을 사실상 장악해온 숨은 권력층이었다. 탄키에는 이 공병 부동산 권력 삼각축을 현대화하고 구조화한 인물이었다. 천건그룹에서 수년간 기반을 다진 그는 심천 지하철 개발권을 지배하는 심천지철의 수장을 맡게 되었고, 계긴 보는지 이후에는 만과그룹으로 직행하며 사실상 국가 최고 수준의 부동산 판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상승 곡선은 2025년 가을, 그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한 줄 뉴스로 멈췄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베이징의 중앙조직부내 모 회의에서 한 고위 간부가 심천의 구조는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가 그 내부에 칼을 겨눈 것이다. 그리고 그 칼끝이 향한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 체제 내 가장 중심에 있던 탄키에였다. 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아무런 공석 알림도 후임도 감사 발표도 없었다. 단지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전격적으로 체포되어 북쪽으로 이송됐다는 소문만이 퍼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패 조사로 보기엔 너무 조용했고, 그렇다고 권력 투쟁의 흔적만으로 보기엔 너무 정확했다. 이는 마치 이미 모든 증거가 정리된 상태에서 필요한 순간만을 기다린 듯한 움직임이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시진핑 체제 내부에서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적색 혈통 인물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키에의 아버지는 1970년대 심천 개발 초기 기건공정병 제3배기 여단의 핵심 간부였고, 이 부대는 후에 천건건설로 탈바꿈하며 심천시가지의 핵심 인프라를 도맡았던 곳이다. 3배기 여단의 후신은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형 기업가, 즉 군정상 권력이 결합된 중국식 파워 엘리트의 모델이었고, 탄키에는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차세대 병이되었다. 그런 그가 사라졌다는 것은 곧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시진핑의 내부 생태계 중 가장 강력했던 축 하나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시 주석이 그토록 강조해온 정풍 반부패와는 전혀 결이 다른 방식이었다. 내부 숙청도 외부 폭로도 아닌 정밀한 선 긋기였다. 그리고 이 선은 분명히 심천에서부터 북상하고 있었다. 탄키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형성된 복잡한 혈연과 이해관계의 균열을 예고하는 징후였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3명의 남자, 3개의 가문, 그리고 하나의 목적이 얽혀 있었다. 첫 번째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으로 불렸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이었다. 그는 광둥성에서 특별 경제구역을 구상하고 밀어붙였으며, 그것이 후일 심천 기적으로 불리게 된 경제 모델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는 이름보다 실력이 알려졌던 실무 설계자 구무였다. 그는 중앙에서 군 공병 부대를 총괄했고, 시중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십만 명의 병력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젊은 기술 장교, 지금의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였다. 이 세 사람의 손끝에서 중국 남부의 경제 기지가 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단지 역사 속의 이름이었다면 오늘날 심천의 그 새벽 작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아들, 딸, 그리고 후계자들이 여전히 중국의 전략적 자산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이다. 탄기에는 구무가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군공병 출신 기업 네트워크의 직계 계승자였고, 시진핑은 시중신의 정치 유산을 계승해 국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그리고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는 그 모든 경제 자산의 국제 연결망이자 체제 바깥과 안을 잇는 다리였다.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됐을 때 시진핑이 수많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를 구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애국심이나 민영기업 보호 같은 명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금고 열쇠가 외부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였다. 멍완저우는 단지 런정페이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건공정병 출신 기업군과 시가의 이해관계를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중간 관리자였고, 그녀가 보유한 정보는 화웨이의 사업 전략을 넘어서 중국 내부 자금 흐름과 대외 거래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다. 한때 미국 정부는 그녀를 교환 조건으로 삼고자 했고, 시진핑은 직접 명령을 내려 외교부, 국가안전부, 기업 담당 부서에 이르기까지 100건이 넘는 지시를 내렸다. 그중 일부는 무조건적인 구출을 명시했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캐나다 국적을 가진 2명의 민간인이 중국에서 인질로 체포되기도 했다. 세계는 이 사건을 중국의 오만으로 비난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절박함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금고를 잃으면 왕관도 무너지는 법이다. 하지만 이 금고를 지키는 손이 지금 하나씩 잘려나가고 있다. 탄기에의 실종, 멍완저우의 체포, 그리고 그 배후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외부의 압박이 아닌 내부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또 하나의 신호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탄기에가 사라지고 멍완저우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던 그 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결정적인 한 문장이 날아들었다. 중국이 세계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급망을 분리할 것이다. 이 말은 미국 재무장관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한 공식 발언이었다. 그것은 단지 경제 제재의 예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에 가까웠다. 그동안 서방 세계는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로 중국과의 관계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디커플링, 곧 분리는 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고, 시진핑이 몇 년간 강조해온 동승서강 전략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이 말은 당장 베이징 내부에서 일종의 정치적 면죄부처럼 작용했다. 시진핑에게 비판적이었던 세력들은 이 발언을 빌미삼아 이게 바로 시 주석의 외교 결과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점에 한 인물이 조용히 미국에 입국했다. 중국 상무부 소속의 인물로, 이름은 리청강. 그는 초청받은 적도 발표된 일정도 없이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의 정체는 분명했다. 그는 시진핑과 직접 연결된 상무 시스템의 실무 관리자였고, 동시에 시진핑이 아직 손에서 놓지 않은 몇 안 되는 실질 권한 중 하나인 수출입 통제 담당 부서의 중간 보스였다. 그런데 이 인물의 등장 자체가 백악관의 기자회견에서 무단 방문, 초대받지 않은 낮은 급의 인물이라고 공식 언급되었다. 이것은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무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베이징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인물은 시진핑 쪽이다라는 표식을 달아주는 행동이었다. 다시 말해 워싱턴은 리청강이라는 이름 석자를 내부 투쟁의 명단 맨 위에 올려놓은 셈이었다. 미국은 이 발표를 통해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을 정밀하게 겨냥한 것이고, 시진핑의 정치적 고립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던져진 직후 베이징 내부에서는 바로 회의 분위기가 뒤집어졌다.
다가오는 사중 전회에 앞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회의 안건을 급조해서 수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핵심은 하나였다. 디커플링 발언에 대한 중앙 대응 방향을 제3안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는데, 이는 명백히 시진핑이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였고, 기존 중간 노선을 희망했던 당 원로 그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다. 이 수정안이 누가 주도했는가? 바로 리청강이었다. 그가 미국에 다녀온 뒤 첫 공식 제안이 바로 이 강경 회귀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안건은 예상외로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회의 중 몇몇 성급한 고위 간부들은 그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집어던지며 지금 당신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격하게 항의했다. 한 인사는 심지어 리청강의 보고서가 아니라 시진핑의 입장을 듣고 있다고 일갈했다. 분위기는 이미 평상심을 잃었고 전례 없는 경로 속에서 회의는 중단되었다. 이쯤 되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다. 리청강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고 그가 미국에서 받은 메시지도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시진핑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카드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상대는 그 내용을 꿰뚫고 있었고 내부의 반발은 상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조각이다. 왜 미국은 이 시점에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왜 베이징은 그에 대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했는가? 답은 다시 남쪽, 바로 심천에 있었다. 탄기에의 실종, 멍완저우를 둘러싼 광기의 구출작전, 리청강의 돌출 행동,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의 디커플링 선언까지 이 모든 조각은 각각 흩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가문, 하나의 체제가 절체절명의 고비에서 직면한 다중 포위망이었다. 심천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특구가 아니며 그곳에 숨겨진 금고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시진핑 체제의 실물 기반이었다. 그 기반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내부의 손이든 외부의 힘이든 칼날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시진핑은 이 칼날을 쥐고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